2025년 한 해 동안 금 가격이 무려 65%나 급등했어요. 네, 엄청났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6% 하락했단 말이죠. 맞아요.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역시 안전자산은 금이구나.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나. 이런 헤드라인이 그냥 저절로 그려져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이 숫자들이 사실은 거대한 착시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히려 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희소한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바로 기술주 투자의 아이콘 캐시 우드가 이끄는 RK인베스트의 2026 전망 보고서죠.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2025년의 그 단기 성과라는 껍질을 한번 벗겨내고요. 두 자산의 본질적인 공급 구조, 이게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공급 구조요? 네. 오늘 이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왜 그녀가 비트코인을 수학적으로 증명된 희소 자산이라고 부르는지 그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극적인 숫자부터 한번 제대로 해보죠. 금이 65% 오를 동안 비트코인은 6% 하락했다. 네. 이건 단순한 시장 변덕으로 보기엔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물론 큰 차이죠. 하지만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를 볼 때 단기 가격 변동은 때로는 본질을 가리는 안개가 되기도 하거든요. 안개라. 네. 시장의 공포나 탐욕 아니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 같은 것들이 가격을 막 움직이니까요. IRK 보고서는 이 숫자들을 착시라고 아주 과감하게 규정합니다. 착시다. 그러면서 질문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렇다면 2025년에 금 가격은 도대체 왜 그렇게 올랐는가 하고요. 보통 금 가격 오르면 늘 나오는 설명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그렇죠. 단골 설명이죠. 돈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실물 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린다. 이런 논리요? ARK도 그렇게 보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반전이요? ARK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금 가격 상승의 주된 동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의 창출 속도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부의 창출 속도요? 그게 금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주식, 부동산,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늘어난 돈이 어딘가로는 흘러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금이 새로 채굴되는 속도, 즉 연간 공급 증가율인 약 1.8%를 압도적으로 앞질러 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 자체의 가치가 특별히 재평가됐다기보다는 금을 사려는 돈의 총량이 너무 빨리 늘어나서 가격이 그냥 밀려 올라갔다는 해석이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한정판 운동화를 사려는 사람은 100명인데 매년 신발은 딱 2켤레씩만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거네요. 아주 좋은 비유예요. 여기서 핵심은 어쨌든 금의 공급은 매년 1.8%씩 늘어나기는 한다라는 사실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늘어난다는 점. 이게 비트코인과 금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요. 어떤 차이죠? 금은 경제 논리를 따라가거든요. 금 가격이 오르면 채산성이 좋아지잖아요. 네, 돈이 되니까요. 그럼 전 세계 광산 회사들은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채굴량을 늘리려고 하죠. 즉, 공급이 가격에 반응하는 탄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업적으로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비쌀 때 더 많이 파는 게 이득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의 2배, 3배로 폭등해도 채굴자들이 더 많이 캐낼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요? 네. 바로 여기서 비트코인의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프로토콜 자체에 수학적으로 그냥 못 박혀 있어요. 아예 고정이 되어 있군요. 네, 그 누구도 심지어 각국 정부나 전 세계 채굴자들이 전부 다 합의한다고 해도 이 규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아무도 못 바꾸나요? 기술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이 시스템의 핵심 신뢰 기반이겠네요? 네, 그게 바로 분산화된 합의 메커니즘 때문인데요. 수만 개의 독립적인 컴퓨터들이 동일한 규칙의 복사본을 가지고 서로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누군가 규칙을 바꾸려면
사실상 전 세계 네트워크의 과반수를 장악해야 하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신규 발행 속도 역시 반감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약 4년마다 정확히 절반씩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죠. 네, 반감기. 향후 2년간 연간 공급 증가율은 약 0.82% 정도고요. 그 이후에는 0.41%까지 떨어지게 돼요. 금의 1.8%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치죠. 듣고 보니 캐시 우드가 보고서에서 쓴 문장이 딱 와닿네요. 금 채굴업자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바로 그 문장이죠. 이게 바로 수학적으로 고정된 희소성의 본질이군요. 가격이라는 외부 변수와 공급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요. 맞습니다. 금의 희소성은 물리적 희소성이고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수학적 희소성인 셈이죠. 그리고 ARK는 이 차이가 앞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다음 퍼즐 조각이 등장하죠? 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그렇죠. 한쪽에서는 공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수요의 수도꼭지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비대칭적인 구조가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지 한번 상상해 와야 해요. 지난 수십 년간 거대한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곳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도 기술적인 장벽이나 규제 문제 때문에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네, 맞아요. 어려웠죠. 그런데 현물 ETF가 그 모든 장벽을 그냥 허물어버린 거죠. 이제는 주식 사듯이 너무나 쉽게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갈 수 있었던 외딴 섬의 보물 창고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 섬까지 다리가 놓이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판매가 시작된 셈이네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수요는 잠재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공급은 앞서 말했듯이 꿈쩍도 안 하는 자산. 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금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 실제로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자료에서 비슷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죠? 기관 수요가 신규 공급을 압도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포물선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요? 이건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수요 공급의 기본 원칙에 근거한 예측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구조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투자자 입장에서 2025년에 마이너스 6%라는 숫자는 여전히 뼈아프거든요. 그렇죠. 아프죠. 미래는 창창할지 몰라도 당장 내 계좌는 마이너스다. 너무 변동성이 커서 무섭다.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그 지점도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업계 전문가들은 이걸 매우 정상적인 숨고르기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숨고르기요? 네. 2024년에 엄청나게 급등한 이후에 2025년에 조정을 거치고 옆으로 횡보하는 건 새로운 자산이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마치 로켓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일단 로켓을 분리하고 잠시 추진력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 같은 거군요. 네, 정확히 그런 과정으로 보면 시각이 많아요. TYMIO의 설립자 같은 인물은 더 큰 그림을 제시하기도 했죠. 더 큰 그림이라면요? 그는 지금을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 재평가되는 거대한 국면으로 보고 이런 시기에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하드 에셋, 즉 실물 자산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해요. 아, 하드 에셋. 네, 단기적인 가격 등락보다는 자산의 근본적인 성격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대체 관계일까요? 아니면 둘 다 가져가야 하는 보완 관계일까요? IRK 보고서가 내놓은 결론은 아주 흥미롭게도 후자, 즉 역할 분담에 가깝습니다. 역할 분담이요? 네, 금과 비트코인이 서로의 자리를 뺏기 위해 싸우는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군요. 어떤 역할이죠? 금은 수천 년의 역사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실효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뭐랄까 일종의 든든한 닷과 같죠.
아, 닷. 반면에 비트코인은 절대적으로 고정된 공급을 바탕으로 비대칭적 상승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리스크가 높은 만큼 성공했을 때의 기대 수익도 훨씬 높은 포트폴리오의 강력한 엔진 같은 역할이죠. 닷과 엔진이라니 비유가 재미있네요. 안정성을 위한 닷과 성장을 위한 엔진을 한 배에 같이 싣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역할 분담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계적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두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극도로 낮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분산 투자의 정석인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보다도 더 낮게 나타나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상관관계가 낮다는 건 금 가격이 내릴 때 비트코인은 오르거나 그대로일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둘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어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ARK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고위험 고수익의 투기 자산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측면에서 기존의 주식, 채권, 원자재라는 축에 더해서 전혀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위험을 상쇄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장기 수익률을 동시에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의 성과만 보면 금이 비트코인을 압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니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그랬죠. 금의 가격 상승은 부의 증가 속도에 기인한 것이었고 공급은 가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구조였고요. 그렇죠. 반면 비트코인은 가격과 무관하게 공급이 수학적으로 완벽히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ARK 인베스트의 분석처럼 금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비트코인은 비대칭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금의 가치는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와 사회적 합의, 즉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수학적 코드로 증명된 비트코인의 이 절대적 희소성은 과연 미래에 어떤 종류의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신뢰를 만들어낼까요? 아,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앞으로의 자산 배분 전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